안녕하십니까. 조갑제닷컴의 조성호 기자입니다. 저희 조갑제TV를 사랑해주시는 애청자분들과 또 많이 이렇게 사랑해주시고 구독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보수 세력은 이번 대선에서 왜 질 수밖에 없었나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19대 대선은 역사적인 선거였습니다. 동시에 보수 우파 세력의 고질적인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낸 선거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보수 우파 세력은 세 가지의 오류를 범했는데, 구체적으로 여론조사를 불신하고 그 대신에 구글 트렌드라는 빅데이터 조사를 맹신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보수 우파끼리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또한 보수 우파 세력은 이번 선거에서 현실을 부정하고 그에 따른 전략 부재를 노출하는 등의 문제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보수 우파 세력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다수의 보수 우파 세력은 기존의 여론조사를 불신하고 여론조사로 볼 수 없는 구글 트렌드, 즉 빅데이터에 기반한 구글 트렌드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과학적 수학적인 여론조사를 배척하고 여론조사로 볼 수 없는 구글 트렌드를 맹신함으로써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뜻이 됩니다. 19대 대선 기간 중에 실시된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후보는 35%에서 40%의 안정적인 또한 압도적인 지지율로 1위를 유지했었습니다. 중도 성향의 안철수 후보가 31에서 35%로, 물론 이제 그 뒤에는 여론조사 수치상 많이 뒤처지긴 했습니다만 초반에는 31에서 35%로 그 뒤를 쫓았습니다. 지난 3월 31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면서 3자 구도가 형성되었지만 그 초반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은 1에서 5%, 한 자릿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4월 중후반에 실시된 TV토론에서 홍준표 후보가 선전하자 그의 지지율은 상승세를 탔습니다. 다수의 보수 우파 세력은 홍준표 후보를 중심으로 결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보수 우파 성향의 시민들 사이에서는 홍준표가 안철수를 누르고 2위로 올라섰다 라는 얘기가 들리더니 선거 막판에 이르러서는 홍 후보가 문재인을 눌렀다, 문재인과 박빙이라는 얘기까지 돌았습니다. 보수 우파 세력이 이렇게 판단한 그 근거는 바로 구글 트렌드였습니다. 구글 트렌드를 통한 예측 방식은 작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맞붙었을 때 유명해진 것입니다. 당시 미 기성 언론들은 여론조사를 통해 힐러리 후보의 당선을 예측을 했었습니다. 거의 모든 기성 언론이 힐러리 후보의 당선을 예측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글 트렌드 지표상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구글 트렌드란 쉽게 얘기하면은 구글 사이트에서 검색량이 누가 많은지를 따져서 그에 따른 인기도를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고자 단순 검색한 것도 그 수치로, 그러니까 빅데이터 상의 수치로 잡히는 게 맹점인 것입니다. 즉, 구글 트렌드 상에서 특정인의 검색 빈도수가 높다고 해서
그것을 그 사람에 대한 인기로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구글 트렌드가 마치 여론조사인 것처럼 시중에 나돌자 지난 4월 19일 중앙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는 선거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공표 및 보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조작이나 왜곡의 가능성이 있고 마치 선거 여론조사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선관위는 그러면서 빅데이터 여론조사 분석, 빅데이터를 통한 후보자별 지지율 추이 등의 표현을 사용해 선거 여론조사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주의를 권고했었습니다. 그러나 보수 우파 세력은 이러한 선관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선거 막판에 접어들면서 여론조사상에서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에게는 열세이지만 구글 트렌드상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우위라는 식으로 SNS와 카카오톡 등을 통해 그러한 내용들을 거의 무차별적으로 전파를 했습니다. 이에 홍준표 후보 또한 이 구글 트렌드를 바탕으로 본인의 승리를 자신하는 것처럼 자신의 페이스북에 써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5일 홍준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구글 트렌드에 홍준표가 31, 문재인이 20, 안철수가 12, 유승민이 20, 심상정이 18%로 나왔다. 그러면서 투표를 독려하는 그러한 글을 써 올렸습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지난 5월 3일부터 선거 당일인 5월 9일까지였습니다. 선거가 하루 전이었던 5월 8일, 저는 여의도 연구원 여론조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5월 7일 여의도 연구원 조사라고 하면서 문재인이 36.3, 홍준표가 36.6으로 홍준표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문재인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이는 아주 전형적인 가짜뉴스였습니다. 같은 날 자유한국당의 정준길 대변인은 SNS상에서 자유한국당 여의도 연구원 여론조사라는 근거 없는 자료가 유포되고 있다며 이는 한마디로 가짜뉴스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뉴스가 한 보수 성향 커뮤니티 사이트에 유포가 되었고 이를 접한 해당 커뮤니티의 사이트 회원 다수는 홍준표 후보의 당선을 확신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듯 보수 우파 세력은 보수 우파 세력 후보에게 불리한 여론조사는 전면적으로 불신하는 듯한 모습을 취하는 동시에 보수 우파 세력으로 대표되는 한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는 그것이 가짜뉴스임에도 불구하고 맹신하고 또는 과신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여론조사를 얘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한 분 더 계십니다. 바로 보수 성향의 A씨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지난 몇 차례의 선거에서 여론조사 전문가로 활동을 했고 종편 채널 등 몇 번의 TV 출연도 하는 등 인지도가 매우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번 대선 때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매주 한두 번꼴로 출연, 홍준표 후보의 당선을 확신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A씨는 현재 유권자들은 우파가 40%, 좌파가 40%, 중도가 20%로 분포되어 있다면서 대략 이러한 논리의 요지를 펼쳤습니다.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좌파는 우파를 찍지 않고 우파는 좌파를 찍지 않는다. 좌파가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으로 갈라져 있고 우파는 홍준표, 유승민, 조원진으로 갈라져 있다. 역대 대선에서 좌우파는 다른 파와 연합해서 정권을 잡았지 연합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정권을 잡지 못했다. 현재 우파가 결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은 그 40% 중에서 약 30% 정도 득표를 할 것이고 홍준표는 우파가 결집하고 있는 양상이므로 35% 정도를 득표해 홍준표 후보가 당선이 될 것이다. 대략 이러한 논리였습니다. 이 A씨는 가장 정확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갤럽 조사에 응한 유권자들의 대다수가 좌측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렇게 문제가 있다. 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A씨의 이러한 분석은 선거 막판에 접어들면서 이 보수 우파 세력에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중 그의 영상은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분석 결과 역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실제 선거 결과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번 선거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이런 요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기존의 여론조사가 너무 이상했다. 그런 여론조사를 본 적이 없다. 지난 2012년 공표 금지 직전의 대선 여론조사를 분석을 해보면 문재인 지지율이 7% 차이로 넓게 퍼져 있었다. 그런데 이번엔 전부 다 38에서 40%로 몰려 있었다. 나는 통계학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걸 정상적으로 조사를 한 건지 아니면 자기들이 미리 풀을 만들었는지 그거를 밝혀야 한다. 제가 이 A씨에게 홍준표 후보가 승리한다는 결론이 어떻게 나온 것이냐라고 재차 물었을 때 그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좌파가 40%다. 그 40%에서 호남 일부가 안철수 후보에게로 가고 그러면은 10에서 약 12% 정도가 빠지고 심상정 후보가 또 일부를 가져가기 때문에 결국 문재인 후보가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으로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내가 여론조사를 했다면 국민 감정이 어떤지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기존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75% 이외의 나머지 25%가 이번에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본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 A씨는 마지막으로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비례대표는 내가 거의 다 맞췄다. 이번에 내가 틀렸던 것은 보통 시대와 달랐기 때문이다. 탄핵의 후유증을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론조사뿐 아니라 이번 보수 우파 세력은 보수 우파 세력 자체가 또 분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보수 우파의 분열이 또한 선거 패배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겨울 탄핵 전국 때에는 이 보수 우파 세력이 태극기 집회라는 것을 매개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또 구속까지 되면서 대선 전국이 본격화되자 이들은 분열을 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 또 태극기 집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적극 옹호했던 조원진 후보를 중심으로 지지하는 세력, 이렇게 양분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분열된 보수우파 세력은
양 후보에 대한, 그러니까 조원진 후보와 홍준표 후보에 대한 인신 공격은 물론이거니와 서로에 대한 비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저는 이들의 공방을 SNS를 통해 유심히 지켜보았었습니다.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보수우파 세력의 입장은 지지율 1%도 안 되는 조원진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하고 홍 후보와 단일화하라는 요지로 조원진 후보 측을 압박을 했습니다. 조원진 후보를 지지하는 보수우파 세력의 논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폄하하고 돼지 발정제 등의 논란을 자초한 홍준표 후보는 보수우파 세력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양분이 되어 있었지만은 홍준표 후보가 조원진 후보를, 또 조원진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직접 거명하며 공격을 한 적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문제는 두 사람을 지지하는 보수 우파 내부에서 나름 이름이 알려진 인사들 간의 심한 다툼이었습니다. 이들은 SNS와 유튜브 동영상 등을 통해서 상대 후보를 아주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특히 조원진 후보를 지지했던 B씨와 C씨,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D씨 와의 이렇게 갈등이 매우 심각했었습니다. B씨는 홍준표 후보에게 제기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페이스북에 게재를 했습니다. 또한 B씨는 동영상을 통해 몇몇 보수우파 인사들의 실명을 거명하며 그들을 비판 또는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B씨를 두고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던 D씨는 욕설을 퍼부으며 거칠게 비난을 했습니다. 조원진 후보를 지지했던 C씨와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D씨와의 갈등도 매우 심했습니다. C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고 D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D씨를 고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D씨는 나는 문제가 없다는 법률적 자문을 받았다며 오히려 C씨가 보수 분열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세 사람이 이렇게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동안에 문재인 후보의 여론조사상 지지율은 더욱 견고해져 갔습니다. 세 사람의 갈등이 절정으로 치달을 무렵 문재인 후보 장남의 부정취업 의혹이 언론에 의해 집중 조명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를 이슈화하는 데에 사실상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실패했다기보다는 그것을 이슈화하는 데 소홀히 했습니다. 실제로 이들 세 사람의 페이스북 계정 검색창에 문재인 또는 문재인 아들 또는 문재인 아들의 실명을 넣어서 검색을 해보면 그에 따른 결과는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B, C, D 이들 세 사람의 각각의 이름을 검색을 해보면은 서로를 비난하는 포스팅들이 꽤나 많이 검색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SNS라는 공간을 서로를 비난하는 데 사용하고 좌파 후보의 위험성을 알리거나 지적하는 데에는 매우 소홀했던 것입니다. 결국 보수 분열이 문재인 후보 당선에 일조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보수우파의 문제점은 현실을 부정하고 또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그에 따른 전략이 매우 취약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4월 둘째 주에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1위인 문재인 후보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때가 안철수 후보가
후보로 선출되고 나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연설을 하고 또한 자신의 정견을 발표할 그럴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자릿수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일각에서는 보수 세력이 자력으로 대통령을 만들 수 없다는 게 확실해졌다. 중도 세력과의 반문 단일화를 통해서라도 좌파 정권의 등장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전략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기가 보수우파 세력 일각에서 나오자 기존의 보수우파로 분류되는 시민들 사이에서 심한 거부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념이 다른 세력과 손을 잡으라고 하느냐? 과연 그 중도라고 불리는 후보를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느냐? 라면서 이 제안 자체를 한 측에 때로는 욕설을, 때로는 극언을 퍼부으면서 또 한 번의 보수 분열로 치닫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여론조사상에서 드러난 보수 세력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여론조사를 계속 부정을 하니까 전략을 제기하는 쪽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단일화를 제안을 하는 쪽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그들을 심지어 좌파로 몰아붙이거나 혹은 무슨 연대 자체가 매우 불합리한 것처럼 이렇게 덧치워버리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보수 우파 세력 대다수가 대안 제시, 즉 전략에 대해서는,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뭔가 대안에 대해서는 제시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 전문가는 이러한 양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수 우파 세력의 한계와 약점에 대해서 매우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보수 세력에는 활동가와 전문가가 섞여 있다. 전문가들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과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활동가들은 그것을 전제로 사람들을 동원시키고 확산시키는 임무가 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선 이것들이 섞여버렸다. 보수 활동가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전문가가 자기 의견을 내면은 소위 말하는 활동가들에 의해 부정당하거나 매도당하는 일이 번번이 있었다. 이번 대선에서는 전문성이 기반되지 않은 활동가들이 문제였다고 본다. 이 전문가는 앞으로 보수 세력은 남 탓해서 먹고 살겠다는 마음가짐을 버려야 한다. 문재인 정권을 욕하기 전에 그에 따른 뚜렷한 대안을 제시할 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지난 탄핵 전국과 그다음에 대선 전국을 취재를 하면서 제 주변, 그러니까 저와 같은 또래의 제 친구들을 태극기 집회에 같이 데리고 나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30대 젊은이들이 과연 보수 우파 세력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평범한 30대 직장인인 그들은 큰 틀에서의 보수 우파 세력의 애국운동에는 대체로 동감을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 집회에서 흘러나오는 이 젊은이들과는 조금 거리가 먼 성향의 군가나 찬송가 이런 것까지는 대충 이해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드러낸 불만은 좀 의외의 것이었습니다.
보수 우파 세력이 경청해 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해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들이 보였던 거부감 중에 하나는 바로 보수 우파 세력 중에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가르치려 드는 듯한 태도가 매우 싫다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보수 우파 세력의 애국운동의 큰 취지에 동감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노년층들이 이렇게 자신들을 붙잡으면서 이러이렇게 해야 된다, 저러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려 드는 태도가 매우 싫다고 한 것입니다. 예컨대 한 어르신은 집회에 나온 제 친구를 붙잡고 빨갱이는 죽여야 돼, 특정 지역을 거론하면서 XX 놈들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어 라면서 거의 침을 튀기며 말을 했습니다. 제 친구는 일부 공감을 하는 측면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얘기를 다 듣기가 조금 민망해서 한기로 흘리고 있었는데, 그 어르신이 그것을 눈치를 챘는지 가만히 있던 제 친구를 붙잡고 거의 1시간에 가까운 훈계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때 그 친구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생판 모르는 사람이 산업 현장의 최일선에서 뛰는 30대 직장인을 가르치려 든다고 하면은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또 하나의 인격 모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데도 젊은이들의 보수 우파에 대한 반감을 꼭 젊은이들만의 탓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난번 조갑제 TV에 출연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19대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집계한 19대 대통령 선거 연령대별 유권자 수를 보면은 20대와 40대 유권자 수를 합치면 약 2,300만 명, 50대 이상의 유권자 수를 합치면 1,900만 명 정도입니다. 즉 20대부터 40대 유권자 수가 50대 이상의 유권자 수보다 약 400만 명 정도가 많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보수 우파 세력이라고 대표되는 50대 이상의 유권자 수만 결집시킨다고 해서 향후 우파 정권을 탄생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더군다나 최순실 사건으로 20대와 40대의 소위 기득권층에 대한 반감은 커질 대로 커진 상태입니다. 보수 우파 세력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의 약점과 한계, 또한 20대와 40대의 심리적인 정서를 한번 잘 생각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번 19대 대선이 보수 우파 세력에게 던진 질문이자 숙제이기도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